오늘은 이제 통일신라에 이어서 발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래서 발해가 어떻게 건국이 되고 발전이 됐는가를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발해의 건국, 발해는 이제 698년에 건국이 되는데, 발해를 건국한 사람은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조영이 되는 거예요. 대조영, 고구려 장군 출신이라고 알려진 요 대조영이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고구려 유민들과 요 만주,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던 말갈인들을 모아가지고 동모산 근처에 건국, 나라를 세우는 게 바로 요 발해가 되는 거죠. 발해. 그래서 발해는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인들을 모아가지고 동모산 근처에 세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처에 세운 나라. 그러면은 요 발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특징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발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우리가 주민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주민 구성. 발해의 주민들을, 발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발해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건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 당시 이제 고구려인들은 이 소수, 발해에서 조금 소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발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말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발해를 건국한 중심 세력, 즉 발해를 건국한 사람들이 고구려인, 즉 고구려 출신의 대조영이기 때문에 고구려인들이 주로 지배층이 된다라고 하면은 말갈인들은 피지배층이 된다는 거예요. 피지배층. 요게 이제 발해의 하나의 어떤 특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발해의 또 하나의, 발해의 또 다른 우리가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고구려 계승 의식. 요거 우리가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발해는 우리가 건국 세력에서, 또한 발해 주민 구성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그렇죠, 고구려인 사람, 고구려계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된 거였어요. 고구려 출신의 대조영이 중심이 되어서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을 모아서 건국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뿌리 자체가 이제 고구려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해는 여러 부분에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발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발해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러한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발해의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나타내는 걸 첫 번째로 보면은 지배층들의 대다수가 고구려인이다. 고구려인. 지배층들의 대다수가 고구려인. 우리가 앞서 주민 구성에서도 한번 살펴봤었죠. 그렇죠. 발해를 건국한, 그렇죠, 사람 자체가 이제 고구려 출신 대조영이고, 또 그 당시 이제 발해의 지배층, 발해의 이제 고위 관료들, 발해를 주도하고 있는 지배층 자체가 고구려인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고구려인이다 보니까, 발해는 이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발해의 문화가 이제 고구려 문화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중에 이어서 배우겠지만, 뭐 무덤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와라던가 아니면은 그 당시 뭐 온돌이라던가 다양한 부분들에서 발해의 문화가 고구려의 문화를 영향을 받았다, 고구려의 문화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즉 발해라고 하는 나라, 발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의, 그 당시 이제 발해 왕들이 일본에 보낸 그렇죠, 외교 문서에 또 하나의 고구려 계승 의식이 나타나게 돼요. 고구려 계승 의식이.
그 당시 이제 일본의 발해 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다가 자신의 나라를 고려, 즉 고구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자신 역시 고려 국왕, 즉 고구려 국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나라의 외교 문서를 보낼 정도로 중요한 문서. 다른 나라에 보내는 외교 문서가 굉장히 또 중요한 문서잖아요. 그냥 무슨 일반 종이 쪼가리가 아니니까 엄청난 중요한 문서인데 여기에 고려 국왕이라고 하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교과서 93페이지 한번 볼 수 있는데 보면은 뭐 고려 사신 양승경 등이 방문을 마치고 말하기를 고려 국왕 대흠무 저 옆에 문왕 저 사람이 이제 발해 국왕인데 자신을 고려 국왕이다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봐도 일본 천황은 삼가 고려 국왕에게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앞서 봤듯이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앞서 봤던 그 기록들을 보더라도 스스로의 나라를 고구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왕 역시 스스로 고려의 국왕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발해는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했구나, 우리가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다라고 하는 걸 바깥으로도 훨씬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이들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독자적인 연호. 이 연호의 사용이 우리가 앞서 고구려 때도 배웠었는데 어떤 뜻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중국과 대등한 국가를 표현하는 어떤 하나의 표현 방식, 표현 의식이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독자적인 연호를 대부분의 왕들이 사용을 함으로써 그렇죠. 우리는 중국과 대등한 국가야라고 하는 걸 쭉 고구려에 이어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발해 건국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일까라고 보면은 발해가 이제 고구려의 옛 땅들 만주와 연해주와 같은 고구려의 예전 땅들을 다시 한번 수복함으로써 만주와 연해주가 여전히 우리 민족의 터전, 여전히 우리 민족의 활동 영역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발해 건국을 통해서 남북국 시대가 성립이 되었다라는 거. 남북국 시대가 여기서 이제 남북국 시대, 남북국이라고 하는 걸 뭘 가리키느냐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 이제 북쪽에는 발해, 그 당시에 북쪽에는 발해가 있다라고 하면은 남쪽에는 한반도에는 어떤 나라? 그렇죠. 통일신라가 있었죠. 통일신라. 이렇게 우리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각각 다른 국가를 형성을 하면서 이 시대가 쭉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남쪽과 북쪽,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 이렇게 남북국 시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민족이 한반도 남쪽에서는 신라, 북쪽에서는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면서 우리 민족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남북국 시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요 발해 건국을 통해서 가지는 역사적 의의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발해가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는가, 요거를 발해의 어떤 주요 왕들의 업적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해의 두 번째 왕이었던 무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왕은 그 당시 이제 인안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을 하면서 무왕 때는 당과 신라와 적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발해는 아까 말했듯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그런데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라는 그렇죠. 나당, 연합군, 신라와 당나라였죠. 그러다 보니까 신라와 당나라와 친하게 지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신라와 적대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이 당시 이제 6세기 후반 동아시아 우리가 국제정세 배울 때 일본, 그 다음에 돌궐 이런 나라들과는 고구려가 친선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 관계를 쭉 이어가는 거예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당신라와는 적대관계, 일본 돌고래과는 친선관계를 맺고 있고, 또한 요 무왕 때는 이제 요 고구려 옛 땅들의 수복을 위해서 영토를 쭉 넓혀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만주 쪽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모습을 벌이게 돼요. 그런데 요 발해라고 하는 나라, 요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세력을 확대해 가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여기에 좀 신경이 거스르는 거죠. 고구려를 무너뜨렸더니 고구려 유민들이 고구려를 계승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세력을 확장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나라는 발해를 견제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 그 당시 이제 말갈, 흑수 말갈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 말갈족과 또 이제 밑에 한반도에 있던 신라를 이용을 해서 당나라를 어떤 견제하려는 모습을 벌이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당과 발해 간의 어떤 대립 관계가 이루어지고 전투들도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발해가 당의 산둥반도나 또한 요서 지방들을 공격을 하면서 둘 간에 여러 차례 어떤 전투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게 무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등장을 하는 왕은 문왕이에요. 무왕과 이어서 문왕. 문왕은 대흥이라고 하는 연호를 가지고 있어요. 대흥이라고 하는 연호를. 문왕은 어떠한 일들, 어떠한 업적들을 남겼는가를 보면은 수도를 이제 상경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통치 체제들의 정비를 실시를 하면서 나라를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게 되고, 특히나 이 문왕이 우리가 앞서 봤던 이 무왕과 크나큰 차이점을 보이는 게, 무왕 때는 당 신라와 적대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과 전쟁을 벌였다라고 하면은, 문왕 때는 이러한 당 신라와 이제는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친선 관계, 서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 그러면서 요 당나라 신라와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이라던가 신라로부터 발해는 필요한 여러 가지 문물들, 문화들,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교류를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선진된 문물들을 수용을 하면서 나라가 훨씬 더 어떤 발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 문왕 때가 되는 거예요. 문왕 때. 그래서 문왕 때 당나라와 신라와 이제는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 신라와 교류를 하고 그들로부터 다양한 문물들의 수용을 벌이게 되는 게 이 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쭉 이어서 살펴보면은, 문왕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왕은 선왕이 되겠죠. 선왕. 선왕 때가 바로 이제 발해가 가장 강력하던 전성기를 구가하던 왕이 바로 선왕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건흥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면서 발해가 가장 강력했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가장 위세를 떨치던 시기가 바로 선왕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왕 때 영토 확장으로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제 당시 연해주에서 요동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대동강까지 해서 남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연해주에서 요동까지, 또 남쪽으로는 대동강까지 영토의 확장을 이뤄내는 시기가 선왕 때가 되는 거예요. 선왕 때. 그래서 북쪽으로는 뭐 연해주, 요동에 걸쳐서 거의 이제 고구려가 옛날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넓은 영토들의 대부분 차지를 하게 되고, 남쪽으로는 대동강까지 영토를 넓히면서 대동강 이남에 자리 잡고 있던 이제 신라와 완전히 경계선, 영토를 맞닿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왕 시기에 엄청난 영토 확장을 바탕으로 해서 전성기를 누리다 보니까, 요때 이제 당나라가 발해를 무엇이냐라고 불렀냐면
해동성국이다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발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말이 떠오르죠. 발해를 보통 해동성국이라고 많이 불러요. 이 당시 이제 발해가 워낙 이렇게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전성기를 구가하다 보니까 당나라 역시 이러한 발해를 이제 완전히 인정을 해주면서 해동성국, 동쪽, 바다 동쪽의 굉장히 성대하고 강한 나라이다라고 딱 이렇게 지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가 해동성국이다. 즉 당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해줄 만큼 굉장히 강한 나라, 강력하고 그러한 힘이 센 나라가 되는 게 바로 요 선왕 때가 됩니다. 선왕 때. 그래서 선왕 시기에 우리가 이 발해 영토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교과서 94페이지 보면은 지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바로 발해의 최대 어떤 전성기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우리가 앞서 봤던 고구려와 비교해서도 그러지 밀리지 않는 그 정도의 영토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북쪽으로는 고구려와 거의 비슷하게 만주지방을 넘어서서 연해주, 그 다음에 요동까지 차지를 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요 대동강을 경계로 해서 신라와 이렇게 영토를 맞닿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여기 상경이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문왕 때 봤던 발해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이 지도 역시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지도 역시. 이렇게 이제 무왕, 문왕, 선왕을 거치면서 굉장히 전성기를 이룩하면서 해동성국이라는 어떤 칭호도 얻으면서 발전하던 발해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멸망. 발해가 왜 어떠한 배경 속에서 멸망을 하냐라고 하면은 이거 역시 이제 지배층에서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가 앞서 삼국의 멸망 이런 것도 봤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멸망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지배층 간의 어떤 권력 다툼,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외부적인 어떤 침입, 발해가 멸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면은 북쪽에 있던 민족이었던 발해의 북쪽 민족이었던 거란의 침입을 받게 돼요. 거란의 침입. 그래서 발해는 결과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지배층의 권력 다툼,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거란의 침입을 받으면서 92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발해 역시 이제 멸망한 이후에 부흥운동이 조금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정항국, 고려 후국 다양한 부흥운동 세력들이 나라를 세우지만 결과적으로 요거는 실패하게 되고, 발해 왕족과 유민들, 발해에 남은 백성들은 나중에는 이제 고려로 편입이 되게 돼요. 고려로. 나중에는 이제 고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발해의 건국과 발전, 멸망까지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발해의 건국, 발전, 멸망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발해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의 통치 제도. 먼저 이제 중앙에서 이루어졌던 중앙 정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발해의 중앙 정치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당나라의 제도를 본떠와서 당나라의 제도를 수용을 해서 만들어진 게 발해의 중앙 정치 제도였어요. 그 당시 이제 당나라의 중앙 정치 제도를 삼성육부제라고 하는데, 즉 3개의 성이 있고 그 밑에 6개의 부서가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들을 처리하는 제도를 우리가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도라고 했었는데, 요거를 본받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발해의 삼성육부제가 된 거예요. 즉 발해도 당나라와 마찬가지로 삼성육부제의 형태였고,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육부제의 형태를. 그래서 요 당나라 아니 발해의 정치제도는 우리가 교과서 94페이지 아래 부분에 자료 톡톡 보면은 나와 있어요. 자료 톡톡 부분. 교과서 94페이지의 자료 톡톡 부분을 보면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료 톡톡 부분을 보면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면은 당나라의 삼성 육부 제도를 본받아서 나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발해 역시 삼성 육부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라고 하는 삼성에다가 정당성 밑에 좌사정, 우사정,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6개 부부부에서 6개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삼성 육부의 형태를 띠고 있게 되는 거예요. 삼성 육부의 형태를.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 교과서 94페이지에도 보듯이 발해 역시 당나라의 삼성 육부 제도를 본받아서 삼성 육부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당나라의 제도를 그냥 단순히 완전히 모방을 한 게 아니라 이 발해 삼성 육부 제도는 그 운영 방식에 있어서 독자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었죠. 운영 방식에 있어서 발해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독특한 방식의 운영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정당성을 중심으로 이 삼성 육부제가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정당성. 우리가 앞서 교과서에서 봤던 그 삼성 중에서 이제 정당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 총괄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2개의 성은 사실상 어떤 유명무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거고, 사실상 모든 업무를 다 관리하고 총괄하는 것은 정당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이러한 독특한 모습이 또 하나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원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원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제 정당성 밑에 그렇죠. 좌사정, 우사정이라고 해서 2개로 나눠져 있었죠. 이 이원적 운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 2 이렇게 해서 2개, 2개로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성 밑에 육부가 완전히 딱 하나로서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좌사정, 우사정으로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다. 행정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다. 정치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또 하나 당나라와 다른 방식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육부의 명칭이 유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육부의 유교적 명칭. 원래 당나라는 이 육부가 뭐 이부, 형부, 예부, 공부 등 이호, 예병, 형공이라고 해서 육부의 명칭이 이렇게 이부, 형부, 예부 이런 식으로 띠고 있는데, 발해의 육부의 명칭은 그렇죠. 우리가 아까 봤듯이 뭐 충부, 의부, 신부, 예부, 지부 등 충, 인, 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띠고 있죠. 충, 인, 의, 예 이런 거 보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그렇죠. 유교가 되는 거예요. 유교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덕목들, 충, 인, 의, 예. 뭐 유교에서 강조하는 이렇게 국가에 충성을 해라, 왕에게 충성해라, 또 뭐 예절을 잘 지켜라, 믿음을 잘 지켜라, 이러한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리, 덕목 이런 것들로 명칭의 형태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해의 중앙정치제도는 이렇게 당의 제도를 모방을 해서 삼성육부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런데 당나라의 제도의 운영 방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 독자적인 운영 방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게 정당성의 중심의 운영, 이원적 운영, 육부의 유교적 명칭, 요 3가지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운영의 독자성 부분은 뭐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교과서 94페이지를 꼭 같이 보면서 요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발해의 지방행정제도, 발해의 지방행정제도를 보면은 발해의 지방행정제도는 크게는 일단은 5경이 있고, 5경은 발해의 어떤 수도를 포함해서 정치, 군사적으로 어떤 중요한 곳, 5곳을 우리가 5경이라고 했어요. 5경.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중요한 지역, 요충지 요 5곳에다가 성을 쌓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5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발해의 수도인 뭐 상경을 포함을 해서 뭐 동경, 남경, 중경 등 이 5개의 정치 군사적 어떤 요충지를 우리가 5경이라고 했었고, 그 밑에는 이제 15부, 15개, 15부가 존재를 하게. 여기는 이제 지방 행정의 중심지가 되는 거고, 이 15부 아래에는 62주가 있어서 주나 현이 이제 15부 아래에 설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신라는 구주 오서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구주 밑에는 군, 현 이러한 행정제도, 마을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서 발해 역시 이제 15부가 있고 그 밑에 62주가 있고 또 현이 있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해 주로 우리가 지방행정제도를 이렇게 세 개를 본따 가지고 보통 5경, 15부, 62주다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해에서도 이렇게 주나 현이 설치되지 않은 그냥 작은 마을이었던 촌락이 존재를 하게 되죠. 촌락은. 그래서 촌락은 가장 아래, 가장 말단의 행정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는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말갈인들이 조금 많이 사는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볼 게 5경 15부 62주라고 하는 곳은 또 발해의 이제 주요한 지방 행정 구역이기 때문에 발해가 설치한 주요 지방 행정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따로 이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들, 지방관이 파견이 되는 거예요. 지방관. 이러한 지방관, 즉 이러한 관리들은 지배층이니까 대부분 이제 고구려인들이 많이 파견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반해 이제 촌락은 말단 행정구역으로서 대부분이 말갈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 촌락에 살고 있던 말갈인을 촌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이 촌장들이 주로 지배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즉 5경 15부 62주라고 하는 어떤 발해의 주요 행정구역에는 왕이 직접 자신이 뽑은 관리를 파견을 하게 되고, 그 관리들은 지배층이니까 대부분 이제 고구려인이 되는 거고, 촌락은 왕이 직접 어떤 관리를 파견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지금으로 따지면 마을의 이장 같은, 그렇죠, 그 지역에 오래 살고 그 지역을 잘 아는 말갈인을 한 명 촌장으로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지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촌장은 대부분 말갈인이 되죠. 말갈인. 그래서 요 5경 15부 62주는 고구려인, 촌락은 말갈인이 지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어서 우리가 이제 군사제도를 한번 살펴보면, 군사제도 좀 간략하게 보면은 발해 중앙군은 10위라고 하는 중앙의 어떤 군부대 조직이 있고, 발해의 군사제도 중에 지방은 발해 지방 군사제도는 어떤 주요 거점 지역에다가 여러 군사 기관들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요거는 주로 이제 지방관이 관리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죠.
즉 발해의 군사제도는 중앙에는 식위라고 하는 그렇죠, 핵심적인 어떤 군부대, 군사 조직이 있고 지방은 지방관들이 그 지방의 어떤 주요 거점에서 군사기관을 설치하고 여기에 이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지방관이 지방의 군대를 관리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